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내일 설을 앞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 일부 지역은 최대 20cm 폭설까지 예보돼 막바지 귀성객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영일 기자, 밤새 눈이 내린 곳이 많은데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있는 이곳 서울요금소에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가 발효돼 오늘 하루에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충청도, 호남 일부 지역엔 대설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충청북도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cm 내외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진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현재 적설량이 20cm를 넘길 정도로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 내륙 등은 오후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등은 내일 오후까지 눈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설로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어젯밤 10시 기준 항공기결항은 21편, 인천에서 백령도 등 56개 항로 70여 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대설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중대본을 2단계 상향하고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해서 경계로 올려 대비 중입니다. 귀성길 교통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 통행은 이른 시간이다 보니 차량 통행이 원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 눈이 내려 소요 시간은 늘어나고 있는 데다 호남고속도로 서대전에서 계룡 오르막 구간이 양방향 통제되는 등 이렇게 계속돼서 많은 눈으로 인해 차량이 서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7시를 기준으로 서울요금소에서 부산까지는 7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대전까지는 3시간, 대구와 광주까지는 각각 6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어제부터 내리고 있는 눈입니다. 밤사이 눈이 꽤 쌓인 데다 날이 추워져 일부 구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제2 중부선 천지남교 부근 등 귀성길 곳곳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해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이 이르면 이번 주 내 재판부가 배정될 전망입니다. 헌정사상 현직으로는 처음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각오했던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 사건에 재판부를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기소 시점인 그제부터 최장 6개월 7월 25일까지인데 통상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7월엔 윤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다만 어떤 재판부가 맡게 될지는 변수입니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는 모두 형사합의 25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사건까지 이곳에 배당하면 증거와 증인이 많아져 재판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된 뒤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대처해 나아가자는 취지로 심경을 전했다고 변호인단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재판 기일이 잡히면 변호인분들께서 곧 이제 보석 신청을 할 거다. 윤 대통령과 면담한 변호인단은 재판부 배당에 대비해 전략을 논의하고 보석 신청 일정 등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명절을 3평 남짓한 구치소 독방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교정당국은 올해 설 연휴에 특식이나 특선 영화를 제공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요. 다만 내일인 설날 내일 아침에는 떡국이 나온다고 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이 헌재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로 복귀합니다.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 이번 설 명절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지내는 3.6평 정도 독방은 일반 수용자 대여섯 명이 지내는 규모로 TV와 관물대, 싱크대 등이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이번 설 연휴에 특선 영화를 방영하지 않고 TV 시청만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상파 채널 4곳의 생방송과 드라마 녹화방송, 교화방송이 방영됩니다. 특식도 따로 제공하지 않지만 구치소 식단에 따라
설 당일 아침으로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단 한 번, 1시간 이내로 실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치소 측은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이동 시간과 동선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 외에 접견 금지 조치를 했지만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지난 24일 해제했습니다. 다만 공휴일엔 접견이 제한돼 있어 구치소장이 특별 허가를 해줘야 면회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연휴 기간 면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설 연휴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성일 전 민주당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조연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 이후에 변호인단에게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니 당당하게 대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지는데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 구체적으로 보면요. 비상계엄의 선포 철회가 있었고 예. 탄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고 지금 이제 구속 기소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마지막 단계인 구속 기소까지 각오를 했느냐? 뭐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예. 다만 그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를 했을 때 정치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건 대략은 짐작했겠죠. 본인도 법조인인데. 예. 그래서 저 각오라는 거는 그런 거를 나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이 일을 시작하고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런 거 정도는 나는 충분히 예상을 했었다 하는 약간은 원론적인 의미지 구체적으로 뭐 구속 기소되고 나중에 헌법재판소 가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여기까지 예측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원론적인 의미로 말한 거라는 평가해 주셨는데 김상일 대변인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걸로 보세요? 글쎄요. 지금 이 얘기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보다는요. 예. 지금 상황에서 계속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저는 들려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지지층에게 또 한번 전달하겠다 이런 의지로 들리는데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진짜 각오를 했다면 당당하게 이 비상계엄 실패 이후에 당당하게 사법체계 안에서 본인의 정당성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예. 지금은 사법체계 전체를 부정을 하고 오히려 법 위에 서서 군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저는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정치 선동으로 계속 이어져 가지고 사회 안정이 깨지고 사회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서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어떤 최고 지도자라는 분의 모습으로는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검찰의 구속 기소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그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그 위상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서둘러서 공수해서 받은 대로 하나 뭐 조사도 추가로 해서 한 거 없이 이게 기소를 해버리는 거는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국정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 변호사님,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를 한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은 다음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 이유는 구속 수사를 해서 계속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검찰이 필요성을 느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도 한 번 기각되니까 또 한 번 연장 신청을 4시간 만에 했다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기록을 봤을 때 반드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영장이 기각되니까 전격 기소했다. 그것은 너무 지나친 어떻게 보면 성급한 판단이었다라고 보는 것은 어떤 그 검찰이 보인 행태에 비추어서 논리적 연장선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지금 수사를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석방한 다음에 불구속 수사를 해서 추가적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죠. 네. 다만 지금 그 법원이 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했기 때문에 전격 기소를 했는데 그러면 전격 기소를 할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추가적 수사를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검수완박 결과 경찰, 국수본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일반 원칙대로 경찰에 사건을 보내서 이른바 보안 수사 요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전격 기소를 하다 보니까 이른바 그 기소 절차가 법률에 위반됐기 때문에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인 것이죠. 네. 지금 검찰의 구속 기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을 비롯해서 여권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윤선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에 공소 기각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구속 기소가 무효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 제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소했다?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검찰을 개혁해야 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소기각 사유라는 것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그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네. 근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는 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에서 나온 구속영장 연장 신청에 대해서 불허 결정을 내리는 이유 자체도 공수처, 수사가 공수처를 하고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준 것이고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온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형사 재판에서는 공소 기각을 다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왜 이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아마 소명하는 절차가 이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을 재차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휴 이후에 국무회의 상정할 걸로 보이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최 권한대행 어떤 선택을 좀 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내란 특검법이라는 건 이제 31일 연휴가 끝나고서 그때 아마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그 최상목 대행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하겠죠. 네. 만약에 거기서 그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공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서 이제 재의 요구를 한다면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마 이번 주가 끝나고 다음 주에는 재판부 배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네. 재판이 시작되겠죠.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뭐 내란 혐의를 다시 수사하겠다고요. 특검으로. 그거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것이 이중 기소는 안 되거든요. 네. 다만 기껏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구속 기소된 다음에 뭔가 공소장을 변경해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이런 걸 추가로 밝혀냈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수처나 검찰이나 또는 경찰에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뭐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을 것으로 보여요. 예. 오히려 지금 일부 그 증언자들의 말이 흔들리는 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기소는 불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기껏해야 뭐 공소장 변경 뭐 그것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무려 110억 원 이상이나 들여서 특검을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이른 기소가 특검의 필요성을 없게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 뭐 최상목 대행이 이 특검을 공포할 이유는 더욱더 없어진 것이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국 뭐 구속 기사가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구치소 안에서 설을 맞게 됐는데 지금 공수처의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김건희 여사와의 면회가 언제 이루어질지도 관심이에요. 일단 가족이잖아요. 뭐 가족들이 명절에 면회를 한다.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 문제는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주목도입니다. 주목도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일단은 면회를 하면은 이 언론이 뭐 모든 언론이 달려들어서 기사를 내게 될 텐데 예. 그것이 굉장히 저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뭐 행동 하나, 발언 하나가 무심코 나왔을 때 그 파장이나 이런 것이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면회를 할까? 전략적으로도 하지 않고 좀 더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면회는
이제 면회 금지가 풀렸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설 연휴를 보내면서 가장 집중할 것 재판 대응 전략일 텐데요. 이 지난번 탄핵 심판 이 변론기에 참여했을 때랑 좀 논리가 달라질지 어떤 발언이 나올지 이거 좀 예상이 되는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윤 대통령 측은 이른바 선탄핵 후 수사와 형사재판 전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검찰이 전격 기소를 하면서 그에 대한 전략 자체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는 선 형사재판 후 탄핵 절차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구속된 것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판결이 있은 이후,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그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탄핵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구속하지 않고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형사재판 법원의 시간으로 돌아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은 동일한 사유로 탄핵과 관련해서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탄핵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일주일에 2회, 그리고 그 형사재판에서도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회 내지 2회 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고리로 해서 형사사건에서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이면은 오히려 탄핵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을 텐데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 사건에 대해서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형사소송법의 어떤 탄핵 결과와 형사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절차는 정지해달라, 이 요청을 헌법재판소의 대리인을 통하건 아니면은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떻게 보면 얘기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휴가 기간 동안 네. 변호사들과 협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글을 작성하고 있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예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요. 지난 23일입니다.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문영배 권한대행을 증언 거부권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 정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정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정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죄송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언은 거부하겠습니다. 분명히 정언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구인 측에게도 신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권을 행사하시고 정인은 그에 대해서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된다. 나머지는 정인이 판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인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 상황을 두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문 권한대행이 증언 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저렇게 문 권한대행을 고발을 하는 게 이번 탄핵 심리에 어떤 영향 줄 것으로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기피 신청도 한번 했고 변론기일과 관련돼서 이의 신청도 몇 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두 다 기각이 되었죠. 이번에 대한 것도 거의 사실상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헌법재판관은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량이 부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증인 신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 신문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증인 신문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진술서라든가 사실 확인서로 충분히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정에 나와서 이런 증인 신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양측이 서로 질문을 해서 공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그런 것으로 기재가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재판관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런 지적 자체가 이것이 권한을 넘어선
게 아니라 오히려 증언의 신빙성을 오히려 담보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배려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번 이런 공방 자체가 여전히 그 헌법재판관의 심리에 대해서 어떠한 뭔가 발목 잡기라든가 딴지를 걸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리포트 하나 보시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치권 움직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설 연휴를 맞아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차기 선호도에서 여권 주자들에 비해 크게 앞서 있지만 가상 양자 대결에선 접전인 결과가 많았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연휴 기간 나온 여론조사 정리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답변이 재창출을 기대한다는 응답보다 9%포인트 높았습니다. SBS 조사도 정권 교체 선호가 7%포인트 많았습니다. 대선 주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주자들과 20%포인트 이상 격차로 1위였습니다. 하지만 1대1 구도 양자 대결에선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중앙일보 조사에선 이 대표 46%, 오세훈 서울시장 43%였고 이 대표 45%, 홍 시장 42%였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김문수 장관의 9%포인트 앞섰습니다. SBS 조사에선 이재명 대표와 여권 주자들과의 격차가 14%포인트에서 19%포인트 정도로 모두 오차범위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을 완전히 흡수하진 못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100%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9%로 같거나 국민의힘 41%, 민주당 40%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최병목 편집장님, 저희가 지금 방금 본 중앙일보 여론조사 얘기부터 해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다른 여권 주자들보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양자 대결 구도를 보면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다자 대결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사실 여권 후보는 굉장히 많아요. 예. 상위권에 굉장히 많은데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표가 분산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그 출신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상위권에 유일하게 있고 다른 후보군들은 아예 상위권이 나타나질 않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로 쏠림 현상이 있다. 그래서 당연한 거로 보이고 다만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 지금 여권 내에 흩어졌던 그 많은 표가 한 사람으로 모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팽팽한 오차범위 내로 팽팽한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래서 저건 조사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차 범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조사 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다소 엇갈리기도 하는데 이 중앙일보 조사를 보면 이 대표와 일부 여권 주자들의 양자 대결이 접전으로 나타난 반면에 SBS 조사에서는 격차가 이제 오차 범위 밖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여론조사라는 거는 뭐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또 표본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네. 그다음 질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조사원들의 그 조사하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여론조사 기관의 추이를 보는 것을 우리는 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갤럽과 입소스 조사를 두 개를 놓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걸 따지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네. 보고요. 입소스의 조사가 어떤 추이로 흘러왔고 갤럽의 조사가 어떤 추이로 흘러왔는지를 따지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갤럽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하잖아요. 네. 매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좁혀지다가 오히려 역전이 되기도 하다가 다시 이제 조금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약간 앞서는 추세로 다시 전환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추세만 보면.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왜 그런 거냐. 민주당이 그동안 과도하게 이 탄핵 이후 전국을 주도하는 게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됐다가 지금은 서부 지원 사태라든가 이런 거 이후에 윤 대통령 측에서 또 적극적인 발언과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도층이 그래도 저건 또 과하지라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얘기하면 이 두 여론조사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요, 무응답층입니다. 예. 갤럽 조사의 경우엔 무응답이 뭐 대략 한 11% 남짓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입소스 SBS가 의뢰한 이 조사는요 3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30%가 넘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시 질문을 하면 어느 쪽으로 이제 지지 의향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무응답층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이 두 조사의 결과가 저렇게 큰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두 사람을 합쳐도요 한 60, 7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30%는 무응답이라는 거거든요. 그 30%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한쪽으로 쏠렸다 그러면 두 사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근데 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제 질문으로 들어갔느냐 이런 것도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른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크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저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판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추세에 더 유념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 언론사들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지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같은데 최진용 변호사님, 지금 이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도 안 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강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의견은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고 중도층,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그 프레임인데요. 결국 그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코앞에 들어왔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2025년에 대통령 선거가 두 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점 하나. 또 하나. 사실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는 이른바 민주당 과도 정부였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평가를 합니다. 마치 최근에는 6개 시중은행 장까지 불러서 훈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이른바 줄탄핵, 29명에 대한 줄탄핵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의 수권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비호감도 나아가 그동안 보여줬던 민주당의 어떤 수권 능력이라고보다는 오히려 경제를 민생 안정보다는 자기의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지나친 정략을 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민주당에게 표를 줘야만 되는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탄핵 사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가상 양자 대결에서 여권 후보들이 좀 잘 나오는 거 이게 이재명 대표 독주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견제 심리 어떻게 좀 극복하려고 하고 계세요? 물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대선 주자입니다. 이미 1,600만 명이 넘는 득표를 얻었죠. 그만큼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 대선 후보로서의 많은 평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지지율의 상승세가 보여지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 단 한 번도 대선 주자로 나온 적이 없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1대1 구도가 윤곽이 잡혀진다. 그러면 철저한 분석과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다수의 중도층들이 누구에게 표를 줄지가 그때쯤에 이르러서야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였던 어떻게 보면 좌클릭적인 그런 모습에 비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실용주의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죠. 금투세 문제라든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과세 유예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지 중도층의 향배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과 함께 민주당 내 비명계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서 논란이 일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최근 자신이 노사모 출신임을 주장했습니다. 전 씨의 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노사모 출신 이유가 저는 언제나 공정과 상식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저는 다른 노사모 출신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과연 야당에서 행하지는 언론 탄압, 예를 들면 뭐 여론조사 기관도 그죠? 협박하고 카카오 검열에서 자 그럼 말해봐 답변해보라고. 노사모 출신분들 왜 침묵하냐고. 이게 과연 맞습니까? 그다음에 그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의혹 선거대에 대한 것도 그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정원 직원을 보냈는데 제대로 조사 안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부하고. 최근 전한길 씨가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화제였는데 결국 더 화제가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민주당이 이제 전한길 씨를 비판하면서 전한길 씨의 뭐 유튜브 그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죠. 네, 그렇다고 오히려 합니다. 전한길 씨 키워주기에 나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뭐 이제 전한길 씨가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서 자 이걸 규명해 보자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비판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전한길 씨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비판했거든요. 왜 전한길 씨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민주당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전한길 씨가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전한길 씨의 주장을 그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좀 봤는데 보니까 뭐 정말 어떤 중간지대에서 뭐 이런 부분은 이렇고 그래서 저런 부분은 저렇고 좀 규명을 하자 그런 것이지 아니 뭐 특정 편을 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한기 씨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민주당의 태도가 너무 정파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찌감치 귀성길에 나선 분들도 있습니다만 학업과 생업 등을 이유로 홀로 설을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아쉬운 게 바로 명절 음식인데요. 유통가에선 혼자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명절 음식들로 채워진 도시락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시대의 색다른 명절 모습 장혁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편의점 냉장 진열장. 한쪽에 9개의 메뉴를 담았다는 구절판 도시락이 눈에 띕니다. 불고기와 모둠전, 삼색나물까지 설 차례상에 올라오는 명절 음식이 먹음직스럽게 차려졌습니다. 가격은 6,500원. 설의 고향을 찾지 않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설 도시락입니다. 혼자 있는데 먹기 힘들 때 딱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전 부치기 힘들 때 그런 거 사가지고 하면은 설 명절에 혼자 지내겠다는 사람은 2021년 9.3%에서 지난해 20.2%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명절 도시락의 매출도 꾸준히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다양한 구성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설맞이 이색 알바도 눈길을 끕니다. 구인 구직 어플에는 집을 비우는 연휴 기간 동안 자취방에 고양이를 돌봐달라는 게시글부터 설날 떡국을 끓여달라는 구인 모집도 등장했습니다. 1인 가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혼자 명절을 보내는 이른바 혼명족을 겨냥한 유통가의 마케팅이 명절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길게는 100년 넘게 땅 주인이 없는 걸로 추정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정부가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187배, 2조 2천억 원이 넘는 규모라는데요. 이른바 금싸라기 땅이라는 서울 명동에도 이런 땅이 있었다는데 구민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 중 한 곳인 서울 명동의 한국은행 앞 오거리. 주변 시세 기준 3.3제곱미터당 3억 원이 훌쩍 넘었지만 주인이 누군진 알 수 없습니다. 명동의 또 다른 두 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 맛집 골목입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거리는 일제강점기 이후 주인이 없는 미등기 땅입니다. 이번에 소유주가 확인될 경우 현 시세에 맞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미등기 토지는 전체 국토의 1.6%, 여의도 면적의 187배로 공시지가로 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미등기 토지를 국유화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960년 등기를 의무화한 민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이나 월북 등으로 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들이 해당됩니다. 일제시대에 제정된 거기 명의인으로 등재된 분들이 우선 이제 증명이 가능한 것인데
사장 명의인의 후손들이 그것을 증명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미등기 토지가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주인을 찾을 수 없어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투자 일치도 받고 공모 사업에도 도전했는데 그 중간에 미등기 토지들이 섞여 있으니까 소유권이 불명확해서 사업 추진에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법엔 국유화한 뒤 소유자가 나타나도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귀성길 날씨 상황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설을 앞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 일부 지역은 최대 20cm 폭설까지 예보돼 막바지 귀성객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봅니다. 서영애 기자, 밤새 눈이 내린 곳이 많은데 지금 날씨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서울요금소도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가 발효돼 오늘 하루에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충청도, 호남 일부 지역엔 대설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충청북도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cm 내외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진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현재 적설량이 20cm를 넘길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 내륙 등은 오후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등은 내일 오후까지 눈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설로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어젯밤 10시 기준 항공기 결항은 21편, 인천에서 백령도 등 56개 항로 70여 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대설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중대본을 2단계 상향하고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올려 대비 중입니다. 지금 보기에도 눈이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귀성길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른 시간이다 보니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 통행은 원활한 상태입니다. 다만 눈이 계속해서 내려 잠깐 사이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는 동안에도 소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차량 통행량도 꾸준히 늘고 있어 만약 오늘 귀성길 계획 중이시라면 조금 일찍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7시를 기준으로 서울요금소에서 부산까지는 7시간 20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대전까지는 3시간 30분, 대구와 광주까지는 각각 6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어제부터 내리고 있는 눈입니다. 밤사이 눈이 꽤 쌓인 데다 날이 추워져 일부 구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제2중부천 천지남교 부근 등 귀성길 곳곳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해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휴게소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가 상승으로 휴게소 인기 메뉴 가격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게소 물가와 경제 관련 이슈,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귀성길, 귀경길에 고속도로 휴게소 많이들 찾는데 이 휴게소 매출상이 10개 음식값이 크게 뛰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휴게소 들리시면 우동을 선택하세요? 돈가스를 선택하세요? 시간이 예. 없으면 우동을, 시간이 좀 있으면 돈가스를 선택하는데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돈가스 선택하게 되면 평균 가격이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5인 가족이라면 5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심사인당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매출 상위 10개 음식값의 변화를 조사했더니 가장 많이 오른 게 1위가 우동이었습니다. 예. 5년간 24.5%가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6,600원, 그러니까 7,000원 정도는 줘야 우동 한 그릇을 먹을 수가 있고요. 2위가 근소한 차이로 돈가스였습니다. 24.2%가 올랐는데 11,000원 정도는 줘야 합니다.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 가운데 유일하게 돈가스가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오른 품목은 호두 과자였습니다. 예. 평균 20%가량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내가 많이 찾는데 카페 라떼와 라면 가격은 5년 동안 한 자릿수 인상에 그쳤거든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바로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라면은 실속 상품으로 지정을 해서 가격 인상폭을 좀 억제했고요. 또 아마 일부 이제 음식점에선 휴게소에서는 조리 로봇을 도입을 해서 라면과 커피 가격을 좀 저렴하게 판매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지금 휴게소인데 10,000원짜리 이하 품목은 찾아보려고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분이 있을 텐데 이게 지난해 말 가격이고요. 그리고 휴게소마다 음식값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휴게소별 음식점 가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지난해 설 연휴에 휴게소에서 1인당 15,000원을 쓴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3년 전보다 38%가량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좀 가격 인상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휴게소 들려서 우동만 먹고 가신 분은 없어요. 네. 우동 먹고 반드시 커피 한 잔을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지난해 설 휴게소에서 식사료나 간식료, 커피류를 통해서 1인당 지출한 금액은 15,400원이 넘었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여파가 이어졌던 3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38%나 오른 셈인데요. 명절 휴게소 기간 동안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가 뭐냐? 1위가 아메리카노예요. 예. 커피였습니다. 커피가 가장 인기 있는 이제 상품이었고 아마 이제 이 오래 운전하다 보면 잠을 깨기 위한 용도, 각성제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많이 찾으시고 그 뒤를 호두 과자, 우동과 떡꼬치 순이었는데 특히 이제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매출을 낸 휴게소가 있어요. 주로 보면 경부 라인이 막히니까 네. 경부 라인이겠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제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횡담도 휴게소인데요. 네. 국내 유일하게 섬 위에 있는 휴게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진 핫스팟으로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여기가 매출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뭐 시장을 가도 그렇고요, 뭐 마트를 가도 그렇고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느끼긴 하지만 이 휴게소 음식 물가가 유독 더 비싸졌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휴게소 물가 왜 이렇게 비싸라고 말씀하실 텐데 사실 국정감사 단골 지적사항입니다. 과도한 수수료율이 문제인데요. 휴게소 주인이 누구냐? 한국도로공사가 주인입니다. 네.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로공사가 이제 직접 운영하는 휴게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3자 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민간업체와 3년에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료가 매출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수료가 높아져요. 평균 40에서 60%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네. 백화점 이제 수수료율도 높다 하는데 30% 미만이거든요. 실제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휴게소 업체의 이 평균 수수료는 33%이고 최고는 62%까지 받고 있더라라는 이제 지적이 나왔거든요.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도로공사 측은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아니 이거 네. 시장 원리에 따른 자율적인 가격 결정이다. 공정거래법상 개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 예. 여기 코레일이 주인인데 월 1억 원의 이제 수수료를 한꺼번에 얼마 재계약하면서 4억 4천만 원 받겠다라고 했는데 매번 입찰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결국 다시 성심당과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도로공사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가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을 더 크게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최고점을 99% 회복한 걸로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 끝나면 부동산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올해 아마 이제 설 연휴 가장 이제 화두는 정치 이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기준 전고점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3,86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6.9%가 올랐습니다. 네. 이게 직전 최고점이 2021년이었는데요. 99.4% 수준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 2년 동안 하락하다가 지난해는 주간 기준 지난해 3월부터 40주 연속 올랐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이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죽신. 곧 죽어도 지금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뭐 자재비, 인건비 등이 올랐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공행진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연초 대비 7.8%,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이제 상승해서 평균 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부동산이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차이도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이걸 똘똘한 한채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올해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질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이라는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상위 아파트, 저가 아파트의 그 가격 수준이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5분위 매율은 11.01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상위 아파트 20%의 가격이 하위 아파트 20% 가격으로 나눈 값인데 11배나 넘게 고가 아파트가 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서울만 놓고 보면 5분위 매율은 5.55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서울 고가 아파트 한 채로 저가 아파트 약 5.5채를 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올해도 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이제 공급 물량은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값 양극화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 고급 주거지 선호 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휴게소 물가와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하면서 가자지구 난민의 귀향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경선 일대는 발 디딜 틈을 찾기 힘들 정도로 난민이 몰려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공격으로 주택과 기관시설 대부분이 파괴돼 앞으로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바닷가 도로를 따라 이어진 난민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들마다 피란 짐이 가득 실렸고 먼 길에 힘도 들지만 오랜만에 귀향에 표정이 밝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6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가자지구 난민 65만 명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전쟁으로 봉쇄됐던 가자지구 검문소가 1년 4개월여 만에 다시 열린 겁니다. والله شعور يمتزج بالألم والأمل والفرح إنه إحنا روحنا على بيوتنا. 하지만 1년여간 전쟁으로 가자지구는 주택 90%가 파괴되는 등 이미 폐허가 된 상태. 기관시설마저 대부분 부서져 기환 이후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غزة كل شيء فيها بحكي كل شيء فيها حتى الدمار هذا بحكي قد ايه احنا عانينا وشفنا في السنة و4 شهور. 휴전 합의에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가자지구 전쟁 잔해를 치우는 데만 2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설날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 광안리 상공에서 열린 드론쇼의 한 장면입니다. 길게는 9일 동안 쉴 수 있는 황금 설 연휴가 오늘로 나흘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는 설날을 기념하는 드론쇼가 펼쳐졌는데요. 설날의 풍경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부산 광안리 상공에 뱀의 해인 을사년을 축하하기 위해 드론 2025개가 떴습니다. 민속놀이와 복조리 등을 드론으로 표현했는데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화려하게 빛이 납니다. 대관령 눈꽃 축제를 찾은 한 어린이는 아빠와 함께 썰매를 타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자신의 키보다 높은 눈 조각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아이들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네, 사진 보니까 설날을 축제처럼 즐기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서울의 고궁에도 인파가 가득했다면서요? 네, 매번 명절이나 연휴가 시작되면 서울의 고궁을 찾는 방문객이 많은데요. 이번 설 연휴 역시 경복궁은 내외국인 관람객들로 붐볐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엄마와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을 맞아서 서울의 4대 궁궐과 종묘, 그리고 조선 왕릉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미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이번 설 연휴에는 고궁을 찾아서 설경을 즐기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이틀간 제주 산지에는 50cm 이상, 충청과 호남에도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려 쌓였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여전히 중부지방과 호남, 일부 영남 내륙과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충남과 전북에 최고 20cm 이상, 경기와 강원 남부, 충북에 최고 15cm 이상의 큰 눈이 더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은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해안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람으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번 겨울 기상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대설주의보와 경보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통 24시간 동안 신적설이 5cm 이상일 경우 대설주의보가, 20cm 이상일 경우 대설경보가 내려지게 되고요. 상가는 30cm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설특보가 발효됐을 때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나가실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고요. 차량 운행 시 안전장비를 휴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명절 보내세요.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금요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